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글을 써 내려갈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의 양심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겪게 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양가 집안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서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남들보다 몇 년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양가 부모님의 말에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었지만 땀 흘리며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게 보였어요. 저희 부부의 목표는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 생각은 접고 돈만 악착같이 벌기로 했었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아이를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달리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저희가 목표로 한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때는 돈을 저축하기보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참 후회되더라고요. 그 돈을 차라리 모았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아니더라도 변두리에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니 너무 뿌듯했었어요. 투룸에서만 지내다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서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게 될 것 같아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였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전에 살던 집을 처분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여기서부터 시모와 저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온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계획 같아 보였어요. 못 볼 사람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쳐다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나 봐. 우리 아들이 아직 말 안 했어?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잖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나도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다세대 빌라에서만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서니 나까지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기분이네.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났구나.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 거니? 나가서 먹을 거야? 아니면 배달시켜 먹을 거니? 이제 아끼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힘들게 달려온 만큼 앞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 내 집 마련했으면 끝난 거지. 비록 여기가 수도권이 아니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디니? 방이 3개니까 나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안방은 너희들이 사용할 거니?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얹혀 사는 입장에 안방까지 차지하면 네가 나를 달갑게 보겠니? 내 아들 들들 볶겠지?
내가 살던 집이 워낙 오래돼서 처분하는데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집안의 물건 싹 다 폐기시켜버렸다. 어차피 10년 이상 사용했던 물건들이라 전부 다 찌들어서 가지고 올 것들도 없었어. 최근에 산 옷가지들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되겠지. 방 하나는 앞으로 태어날 나이 방으로 사용할 테니 나는 그 옆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으셨잖아요. 저는 그이한테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작정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짐 풀지 말고 저기 앉아 계셔 보세요. 그이한테 전화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어머님,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무작정 작은 방 문을 열고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방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안방문을 활짝 열어 작은 방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저는 남편한테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잘 봤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넣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었죠. 그 사이 시모는 작은 방에 있던 짐을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시모의 팔을 잡자 강하게 뿌리치시면서 침대가 없으면 허리가 아파 잠 한숨 못 잔다고 안방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문을 잠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급하게 받은 뒤 시모가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짐 챙겨서 무작정 집으로 들어와 안방을 차지했다고 하자 남편도 당황스러워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는 말이야? 아,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일을 저질렀나 보네. 엄마가 얼마 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 아파트 입주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시길래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대충 설명을 드렸거든. 그런데 계속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나중에 입주날 확정 받았을 때 알려드렸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길래 당신이랑 조금도 상의한 적 없는 문제고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무작정 들어오신 거야?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는 그때 엄마가 알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좋게 해결된 줄 알았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방에서 짐을 풀고 계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왔었죠. 방문을 두드리면서 시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에 조금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안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방문을 열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셰미 방에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풀어놓으신 짐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저를 막대하시는 행동에 저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금 그이한테 전화해 봤는데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반대했었다는데요?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세요. 일단 나와서 얘기해요. 내 방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야? 아까 전부 다 설명했잖아. 이미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어디 갈 곳도 없다니까.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 늦은 저녁에 시애미를 내칠 거니? 나가서 먹을 거 아니면 저녁이나 준비해라. 여기까지 이 많은 짐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짐 빼면서 받은 보증금은 전부 다 저축해놨거든. 매달 용돈을 받기는 하지만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 내일 외출 좀 하게 용돈 좀 챙겨줘라. 어머님, 지금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저희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조용히 계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하면서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소파에 앉아 버렸는데 시모가 오자마자 화부터 내고 물 한 잔도 주지 않는다면서 서러워 못 살겠다며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려 할 때 남편이 도착했는지 현관문을 열며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맞아 주셨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일단 짐 다시 빼주세요. 네가 안 된다고 했었니? 나는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들어온 건데. 그리고 방도 많은데 엄마가 좀 같이 살면 어떠니? 내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워서 앞으로 태어날 손주 얼굴 보면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어머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와 충분히 상의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일을 벌이셨으니까 그런 건데 왜 저희 입장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고 했겠니? 애초에 마음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 어차피 집을 새로 알아보려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디 갈 곳도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같이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해라. 서운한 건 저희 부부인데 시모가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날 너무 늦은 저녁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좋았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녁을 먹지 못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일단 시모를 모시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었죠.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을 하자 제 말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며 재차 물어보셨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주말에 시간 될 때 집에 좀 들르길 원하셨어요. 갑자기 밀고 들어와 안방까지 차지한 시모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인생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시모와 얼굴을 대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음날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지만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둘이 잘 살게 놔두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 딸과 사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집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좀 받아보려고 정말 신중히 결정을 내린 건데 저보고 지금 나가라고요? 이미 집이며 가정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했는데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혔거든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싸움밖에 안 됩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혼자서 사시는 게 외롭고 힘드시면 제 딸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집 처분하고 적금 드신 거 다시 깨시고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모두가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엄마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러시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생긴다는 거 몰라요? 장인어른 말 들으세요. 너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좋니? 너희 아빠 세상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그동안 나도 얼마나 참고 기다렸었는데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다. 사돈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직 서로 의지할 배우자가 있으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을 아세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집 알아보겠습니다.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감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같이 살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게 될 테고 시모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근처의 집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단호하게 나오자 시모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희 아파트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괜찮은 집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만족하실 만한 집이 나와야 저희 집에서 나오실 마음이 생기실 텐데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시모 또한 같은 마음일 것 같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시모는 저희 집에 자리를 잡고 계셨죠. 제가 꿈꿔왔던 삶도 아니고 안방에서 지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제 삶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기 바쁜데 시모는 아침밥을 꼭 챙겨 드셔야 된다며 저보고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상까지 준비하길 원하셨죠. 삶의 패턴이 시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치우쳤고 저는 우울증 증세까지 오고 말았죠. 부모님께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셨는지 시모가 가지고 계신 돈에 저희 부모님의 돈까지 합쳐서 그나마 괜찮은 신축 빌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었죠. 문제는 집안이 텅텅 비어서 가전이며 가구까지 싹 다 다시 새 걸로 사들여야만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시모는 저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으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일부러 계획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모의 행동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모를 내보낸 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저희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금전적인 손해와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용돈까지 꼬박꼬박 받아가시면서 바라시는 건 어찌나 많으시던지 시모가 저희 부부에겐 짐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도 시모 때문에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었고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주말만 되면 새벽같이 오셔선 배고프다며 재촉하셨죠. 집을 알아봐 드렸는데도 제 삶이 변화된 건 시모가 저희 집에서 나가신 건 외엔 딱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항상 한 귀로 흘러 들으셨죠.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이게 제 삶인가 보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매번 시모와 얼굴 붉히는 것도 너무 싫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버렸어요. 그 사이 아이도 낳고 어찌어찌 버티며 지내왔었죠. 그래도 언제나 한결같이 제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준 남편과 하나뿐인 딸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정도가 지났을 때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10년의 시간을 살아올 수 있었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벌써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만큼 시모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게 제 속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지면서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리셨어요. 언제부터인가 등 쪽에 통증이 심하다면서 불편해 하시길래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미 통증이 왔을 때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건지 이상한 말을 늘어 놓으셨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이런 병도 피해가지.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내가 사돈이었으면 바로 허락했었지. 그때 저에게 막말하신 거 후회되시죠? 갈 때 가더라도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어머님 형편 어려워서 집 구할 돈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 주신 거 잊으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께 뭘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매사에 불만만 가득하셨지 조금도 감사함의 표현을 해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님 집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던 돈 10년 동안 갚아 나갈 때 그동안 뭐 하셨어요? 오히려 용돈을 더 올려달라고 상처되는 말만 거침없이 뱉으셨지? 이 사람한테 미안해 한 적도 없었잖아요. 어머님만 없으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얘가 지금 어디다 대고 시애미한테 눈치 켜 세우는 거야? 사돈, 이거 봐봐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저를 잡아먹으려 들잖아요. 엄마,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술 마셨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병문안 오면서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제발 저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요. 남편은 오열을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술에 취한 시모는 병실에서 제가 대들었다고 누워 계신 엄마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손을 올리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엄마 옆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계셨던 아빠가 시모의 뒷목을 잡고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자 시모와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병원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시모는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결국 몸져 누우셨고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까지 전부 다 끊어버렸죠. 저희가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좋게 풀어가려고 연기를 하셨지만 한두 번 상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오면서 살아왔던 만큼 저희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고 오로지 엄마한테만 신경을 썼지만 엄마는 항암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이 나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언제나 계실 것 같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아빠는 엄마가 떠나가실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는지 장례를 준비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영정 사진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겨우 버티며 엄마의 장례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엄마의 장례에 나타났어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소란 피우고 싶지도 않았고 몸의 기력이 전부 다 빠진 상태라 어떠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와 아빠에게 조의를 표한 뒤 남편의 안내를 받아 간단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모에게 어떠한 도움도 안 주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일손이 모자란 것들을 조용히 도와주고 계셨어요. 신경은 쓰였지만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모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딸을 재우려고 먼저 집에 들어간 상태였고 아빠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휴게실에서 잠깐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죠. 시모는 몇 시간 있다가 남편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섰는데 시모가 늦은 새벽에 다시 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는지 여쭤보려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죠. 엄마의 장례식장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계시길래 엄마가 병실에 누워 계셨을 때 막말을 하신 거에 대해 마음에 걸리셔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시모를 묵묵히 바라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잠이 들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바라보니 1시간 정도를 잠들었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쪼그린 상태로 잠이 들으셨길래 추워 보이시는 것 같아 담요를 덮어드린 뒤 옆에 앉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 가방을 닫아놨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좀 전까지만 해도 돌아다니셨던 시모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가방 안을 뒤져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엄마 장례비로 인출해둔 800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관리실로 들어가 저희 쪽 장례식장 안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전에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제 가방을 뒤져 엄마의 장례비를 모조리 가져갔다고 발을 구르면서 설명을 해 주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저와의 통화를 끊었고 저도 계속해서 시모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갑자기 전화를 받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터라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CCTV에 전부 다 찍혔으니 당장 엄마의 장례 비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침착한 말투로 저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게, 누가 가방 안에 장례비를 넣어놓으래?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장례식장 앞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 그리고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마침 생활비가 똑 떨어진 상태였거든. 그리고 나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다. 그냥 생활비로 쓰려고 했는데 요즘 제주도가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돈으로 제주 1달 살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새벽 비행기로 출발하려고 떠나는 중이다. 이것저것 짐까지 전부 다 챙겼고 거의 다 도착했으니 지금 와봤자 나는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났을 시간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사돈 장례나 잘 치러라. 이 돈 없어도 그만 아니야. 어차피 사돈 어른이 장례 비용 납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갔다고 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생활비를 끊어서 생긴 일이잖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는 거야. 800만 원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럼 나는 끊는다. 시모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의 장례 비용을 몰래 가져갔다는 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시모가 인간 같지 않았어요. 서둘러 남편에게 알리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 공항에 있는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서 비행기 타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서둘러 일을 진행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급히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출발해서 도착을 하니 경찰분들이 시모를 붙잡았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앞뒤로 흔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시모도 제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죠. 경찰은 저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었고 다행히 봉투 안에는 엄마의 장례 비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을 뿌리치며 도망을 쳤어요. 뛰어봤자 건장한 남자들을 따돌릴 수는 없는데 도망을 가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경찰분들과 저희 부부가 시모의 뒤를 따랐고 얼마 가지 못해 지치셨는지 숨을 헐떡이면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난간에 매달려 돌발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가오지 마. 너희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알지?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물러서.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주도 좀 가고 싶어서 돈 좀 가져간 걸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그 돈 당장 내놔라.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꽉 막힌 행동만 하시는 건데요? 이럴수록 점점 더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모르세요? 계속 고집 부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만 더 커진다고요. 좋게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다 정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로 오시라고요. 떨어질 수나 있겠어? 어차피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빼앗을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서 뼛속까지 아작낼 거라고요. 왜요? 콩밥 먹을 생각하니까 두려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징역 보낼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징역 들어가는 순간 살고 계신 집 바로 처분할 거고 저희는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릴 거라고요. 그 집 명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우리 쪽에서 지원해준 돈이 훨씬 많아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어쩌실 거예요? 경찰서로 가실래요? 아니면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어차피 오래 버틸수록 점점 가중처벌이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네요. 난간에 매달려 있던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난간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갑자기 도망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다리에 힘이 많이 빠졌는지 미끄러짐과 동시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서둘러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2m 높이 정도 되는 난간에서 떨어졌으니 연세가 있으신 시모의 몸이 정상일 리가 없었죠. 결국 시모는 뇌사 상태로 눈을 뜨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서로 웃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모난 행동을 하셔서 안 좋은 결과까지 오게 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 엄마의 장례는 무사히 치렀지만 시모는 아직까지 병실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 계세요.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사람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앞뒤 안 가린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려고 그렇게까지 막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모의 장례까지 치러야 하니 힘이 많이 빠지네요. 박힌 돌을 빼내는 건데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또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 또한 밀려오네요. 남편은 본인 손으로 경찰을 부른 거니 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라 여기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털어놓고 앞으로 있게 될 좋은 날들만 생각하려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헐뜯어봤자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었고 저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내의 모습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었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아내가 다음날 돌변에서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죠. 제가 아내에게 혹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면서 아내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이제 1년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한 건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좋았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능력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나봤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기게 된 거야. 당신보다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우리 1년 동안 별거 없었잖아?
잠깐 동안 결혼 생활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통보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소 아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한 뒤 집을 나가 버렸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두 귀로 들어봐야만 했었죠.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을 굳게 닫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나도 성희가 자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네.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었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네가 내 딸 성희를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자네도 더는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주게. 내 딸이 자네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나? 무조건 내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할 생각에 자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걸세. 내 딸도 자네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주변에는 훨씬 능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자네와 앞으로 함께 사는 인생이 막막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고 성희를 위해서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희와는 이혼을 하겠지만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자네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내 딸은 자네의 그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자네 그릇에 맞는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평범하기만 한 자네가 내 딸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장인 장모는 저보다 먼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뱉어대시는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만 듣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확실히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 나온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는 준비가 되었냐며 서류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작성했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눈물까지 흘려. 좋았던 추억들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 당신이랑 나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어차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거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랑 함께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찌질하게 눈물 따위 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세상에 여자는 많아. 분명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신으로 만족하는 여자들도 분명 나타날 테니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탄한 삶만 살면 재미없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아야 살만 나는 인생 아니겠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즐거웠고 앞으로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게 헤어져야지. 그럼 건강히 잘 지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현실이 와닿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분노만 가득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길 바라셨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전부 아내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매일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페인의 삶을 몇 달 동안 보내고 있었을 때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힘든 몸을 움직여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집안에 처박혀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삶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니 제 앞에 서 있는 벽을 하나씩 부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에만 빠져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2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었어요. 2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었던 조금의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사업장 근처로 또 이사를 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시라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점검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건너편 빌라로 이사를 하는 거냐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서류를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건너편 빌라 3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저와 너무 똑 닮아서 놀랐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삿짐을 마저 꾸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길래 잠깐 허리를 좀 펼 겸 창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2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5년 전에 이혼을 했던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터라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지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길 건너편 빌라에 아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과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빌라로 들어가려는 아내와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아내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을 두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기회인 것 같았고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와 아이가 빌라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뒤따라 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이를 힘겹게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겨우 현관문을 닫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아이가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 자식인 것처럼 닮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아이의 팔을 잡고 끌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품속에 들어와 숨어 버렸죠. 아내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봤는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아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하길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게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보다시피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내 인생이 이런 꼴이라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래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나를 버린 거야? 능력 좋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낡아빠진 빌라 건물에 좁은 집안에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거라니. 더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당신 덕분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당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에이씨, 당신 뭐야? 내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리 안 비켜? 뭐야? 당신은 왜 울고 있는 건데? 둘이 뭐라도 되는 사이야? 너 내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현관문을 앞에 두고 전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저를 밀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전 아내의 남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눈에 초점도 없는 걸 봤을 때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저와 바람 피우는 사이냐고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 아내의 뺨에 손을 몇 차례 올리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소리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도 손을 휘둘렀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저는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전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으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삶이 고작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술 취한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자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만 돌아가 주길 원하고 있었죠. 난리를 친 남자한테 처벌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전 아내는 자기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만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무서웠었는지 제품에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길래 전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이혼을 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줄 알았었어.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당신한테는 겉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미안하기는 했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임신까지 된 거였지. 그렇게 당신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이 사람 집안의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한 가족이 매달려서 회사를 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던 거야.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을 술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위에서 남편이랑 내 아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나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나 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숨긴 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결국 나중엔 전부 밝혀지고 말았지.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막대하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줄 알라고 매일을 힘들게 했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아직 살고 있을까봐 찾아가 봤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했더라고. 전 시부모님께서도 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랐었는데 내 모습을 당신한테 보이는 게 창피했고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살면 이 아이마저도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민준이의 인생은 행복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어. 부탁할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저와 피가 섞인 아이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자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좋게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 아내의 남편분에게 맨 정신일 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돈이야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친아들이 맞는다고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로 제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하지만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리는 전 아내가 눈에 밟히네요. 점점 망가져가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만 데려오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매번 여기 구독자님들처럼 늘 울고 웃고 하루하루 위로도 얻으며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아이들 셋을 키웠죠.
아이들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이라 참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과 저희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제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들 덕분이라도 힘을 내야만 했죠. 여보, 애들 걱정은 마라. 당신 몫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울게. 그러니까 나 잘 지켜봐 줘야 해. 알겠지? 아유, 이 박복한 것. 불쌍해. 어떻게 과부팔자를 나를 꼭 닮았니? 미안하다 정말. 이 엄마가 잘못이야. 어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엄마가 뭐가 미안해. 아니야. 나 정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내 걱정은 그만해도 돼. 애들이랑 정말 이악 물고 살 거야. 그렇게 이를 악물었어요. 막막했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갔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었죠. 무뚝뚝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아들들의 여장부 같고 똑 부러지는 딸의 더할 나위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고요. 아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성인이 돼서 앞가림을 잘하고 있으니 엄마는 정말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어떻게 엄마 걱정을 안 해? 우리한테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걱정 붙들어 매고 엄마를 위해 살아. 그래요, 엄마. 이제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삶을 좀 살아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감사해요, 정말. 그래, 엄마.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앞가림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인생 살아요. 네? 늘 자식들에게 희생만 한 저를 보고 자식들은 저를 위해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게만 들리던지 눈물이 났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참 행복한 삶이었어요.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였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들들은 결혼을 하였어요. 며느리들은 참 마음에 들었죠. 처음부터 저에게 잘하려고 하는 싹싹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 딸 하나만 남았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참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밟아가던 코스를 저도 밟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아빠 자리가 비어 있어서 슬프고 미안했고 그날따라 먼저 간 남편이 참 그리운 날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모이니까 시끌벅적하다. 늘 조용했는데 엄마 어때요? 좋죠? 이렇게 화목하니까 너무 좋네요. 재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잘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혼자서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걱정 놓으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 마음 푹 놓으셔도 돼요. 저희가 얼마나 잘할 건데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들한테 시집 와주고 내 며느리 돼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며느리들은 참 싹싹했어요.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제 적적함도 달래주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모두 다 부러워할 정도였거든요. 참 고맙더라고요. 박복한 나에게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구나 싶으면서 좋았죠. 아니, 넌 무슨 복이 있어서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놀러오니? 우리 며느리들은 연락 한 통도 없어. 얼마나 빡빡한지. 요새 애들은 전화도 싫어하잖아. 넌 아들들 장가 잘 보냈어, 정말. 어쩜 저리 조신한 며느리들로만 잘 얻었어? 아유, 그래. 맞아. 우리 며느리들이 진짜 착하긴 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잘해야지.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게. 하지만 며느리들은 저의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처음엔 이해했어요. 요즘 사람들이야 원래가 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기도 하고, 분명 결혼 전 서로의 재력이나 재산을 오픈하고 결혼한다고들 많이 했으니까요. 처음엔 아이들의 학비를 요구했죠.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참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도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 세영이 이번에 유치원 들어가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영어가 필수인 세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안 그럴까요? 뭐, 그렇지. 근데 그건 재진이랑 상의는 해본 거야? 조기 교육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재진 씨도 말은 못하죠. 아무래도 벌이가 거기서 거기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닐 형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연금 나오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첫 손자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며느리는 아이의 영어 유치원비를 도와달라고 했죠. 손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되니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바로 도와준다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오히려 내가 먼저 돈을 좀 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럼 이런 껄끄러운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뭐,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그거 얼마 정도 하니? 애 유치원 보낼 정도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래서 어머님을 좋아한다니까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우리 세영이가 잘 되면 좋은 거죠. 어머님 첫 손자이니까 아마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거예요. 세영이가 영특해서 아마 잘 따라갈 거예요. 전 그렇게 첫째 손자의 유치원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도와달라고 하더니 제가 하루라도 이체 날짜가 늦으면 첫째 며느리는 전화가 와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땐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가 대신 전화를 바꿔들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화가 나서 말이죠. 그 정도로 첫째 며느리는 너무했어요. 아니, 어머님, 오늘 이체 날짜 된 거 모르셨어요? 제가 매월 15일이라고 했잖아요. 얼른 입금하세요. 아, 유치원비 늦으면 제가 유치원생들 보기 좀 그렇거든요?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아니, 딱 보름인데 이게 까먹을 일인가요? 참나. 아니, 언니, 어디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세영이 유치원비 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돈을 늦게 이체시킨 애 만에 참나. 어디서 성질이에요? 오빠도 언니 이런 거 알아요? 아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화로 따지냐고요. 나 진짜 분이 안 풀리네. 아니, 아가씨.
어머님이 이체 날짜를 안 지켜서 그냥 지켜달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예, 됐어. 그래, 내가 잊어버렸다. 지금 이체할게. 끊음 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문자로 해도 되니까 그만 역정 내렴. 딸과 며느리의 싸움이 심해질까봐 제가 서둘러 바꿔받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첫째 며느리는 눈치가 보였는지 주말에 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며느리에게 놀랬던 마음은 진정되지는 않았어요. 딸아이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좋게 돈을 주기로 한 건데 일이 이렇게 돼서 곤란하더라고요. 괜히 날짜를 잊어버려서 괜한 불씨를 만들었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오빠, 새언니 왜 그래? 애 유치원비 엄마가 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체 날짜 좀 늦었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따질 일이야? 기가 막혀. 오빠도 알고 있었어? 지금 엄마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아니, 능력이 안 되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하던가. 아이, 그만해. 나도 들었으니까. 들어보니까 세영이한테 유치원쌤이 돈 내라고 했다던데. 어느 엄마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냐? 네가 애를 낳아봤어? 넌 그만 모를 거야. 엄마한텐 내가 알아서 전화할 테니까 넌 이 일에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아들은 그날 저에게 전화를 와서 며느리를 두둔하더라고요. 내심 둘이 알아서 잘 살면 좋겠거니 했지만 섭섭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섭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되뇌었죠. 아들들 잘 살기만을 바라자 하면서 제 속을 억눌렀어요. 엄마, 그날은 세영 엄마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너 오랜만에 전화 온 거 보고 놀랐어. 근데 그날 일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고요. 뭐 세영 엄마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뭐 유치원비는 감사하고요. 그래, 알겠어. 세영 엄마도 그냥 흥분해서 그런 거겠지. 알겠어. 너 일은 잘하고 있는 거야? 동 오지도 않고 밥 잘 챙겨 먹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 되던 날 며느리가 쪼르르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모 자신도 내심 마음에 걸렸는지 그렇게 사과를 하더군요. 다시 살갑게 말하는 걸 보니 내가 알던 며느리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갑자기 유치원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세용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랬어요. 뭐 그래. 네가 죄송하다면 된 거지. 그래도 앞뒤 딱 자르고 그렇게 전화로 역정내면 어떡하니? 나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이 참 짧았죠?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어머님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며느리의 사과로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네 유치원비를 내주는 것을 둘째네가 알게 되자 내심 서운해 하더라고요. 둘째네도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그러니까 점점 저도 서운함이 쌓여가더라고요. 아들들도 참 바보 같고 말이죠. 아니, 어머님, 형님네 세영이 유치원비 내주신다면서요? 아, 서운해요. 저희 채원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 아유,
알겠어. 그럼 채원이도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 거야? 너도 그래서 말하는 거니? 네. 사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 건 다 엄마들 마음이 똑같죠, 뭐. 역시 어머님이세요. 감사해요. 참 찜찜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둘째네도 유치원비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유치원비를 타갔습니다. 아들이 무능해서 그런다고 하니 어미 된 도리로서 참 안 해줄 수도 없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장가까지 간 아들네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냐고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해댔어요. 뭐 맞는 말이었죠. 엄마, 그만 좀 해. 오빠들 버릇 나빠지는 거 몰라? 엄마도 노년 챙겨야지. 언제까지 오빠네들 도와줄 거야? 자기 자식들 유치원비 내줄 형편 없으면 보내질 말아야지. 이렇게 엄마한테 손까지 벌리면서 유치원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래. 근데 어떻게 그러니?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아들들이 무능해서 못 보낸다는데 내가 능력이 되면 도와주는 거지. 아유,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게 마음대로 되나? 유치원만 보내고 나면 뭐 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해. 주말마다 아들네들이 오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점점 아들들은 발길이 뜸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애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다 보니 이것조차도 그러려니 했어요. 처음에 곰살갑던 며느리들도 점차점차 전화도 더뎌지고 돈을 보내주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냥 모든 게 당연한 수순이 되었죠. 하지만 그냥 애들이 잘 사는 게 저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원래부터 바른말을 잘했던 아이로서 이런 부분에서조차 아들들에게 불만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거봐, 내가 엄마 돈 풀기 시작하면 오빠들 발길 끊을 거라고 했지? 엄만 오빠들을 그렇게 몰라? 더 이상 해주지 마. 엄마도 돈을 틀어지고 있으란 말이야. 그렇게 퍼주면 뭐 할래? 오빠들도 아주 웃겨. 전화 한 통을 안 해. 지네 필요할 때만 찾고. 다들 살기 바쁘니까 그렇지. 애 낳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그러지 마라. 너네 오빠들인데, 어? 어떻게 그래? 엄마가 오빠들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나랑 오늘 만난 거나 먹으러 가자, 어? 기분 풀어줄게. 그렇게 딸아이는 참 제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이래서 딸을 낳아야 한다는 말들이 꼭 맞았습니다. 저희 딸은 친구이자 남편, 그리고 저의 전부였죠. 제 마음을 참 잘 알아주는 친구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말 내내 며느리들이 주말마다 방문을 하더라고요. 결혼초 말고는 거의 발길이 뜸하던 며느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역시 이유는 있더라고요. 참 부모가 뭔지 아빠 없는 애들로 키워서 계속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 이것 또한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 마음으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들은 또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이번엔 아들들도 같이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넷이 한꺼번에 저에게 부탁을 하니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딸은 방방 뛰었고요. 엄마, 도와주세요. 저랑 제이 사업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사업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창업 비용이 좀 필요한데 엄마가 좀 처음에 도와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려요.
그래, 엄마. 나 이런 부탁 한 적 없잖아. 어? 엄마가 아들들 도와야지, 안 그래?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준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이 잘 돼야 어머님한테 더 이상 손도 안 벌리죠. 그래도 서방님이랑 세영 아빠랑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뭐 하나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도와주실 거죠? 어머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발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오빠들? 아니, 지금까지 엄마한테 뭐 하나 해준 거라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매번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 애들 유치원비 내주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업자금을 대달라는 거야? 오빠들 진짜 뻔뻔하다. 어머, 아가씨. 좀 도와주실 수도 있지.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아가씨가 왈부왈부 마세요. 네? 그러게요. 이건 아가씨가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 사실 아들들이 원하는 건 큰돈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었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두고두고 원망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이 잘 사는 게 제일 효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와주기로 결심을 하였죠.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집을 팔아 자금을 보탰어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저희 정말 성공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성공하면 다 엄마 덕이에요. 죄송해요. 불효자 아들 때문에 이렇게 매번 엄마가 속 썩으시니. 이제 진짜 잘해볼 테니까 저 믿어주세요. 그래도 장남이 한다면 해야죠.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형이랑 나 진짜 이 악물고 해볼게. 예전 같은 마음 말고 진짜 이 악물고 해볼 테니까 엄마가 지켜봐 줘요. 아들들은 고마워했고 며느리는 제 입안에 사탕처럼 굴기 시작했죠. 돈을 보태주고 한 몇 달은 손주들도 데려와서 재롱도 보여주고 저를 데리고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점점 발길을 끊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오지를 않더라고요. 딸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더니 분통이 터져 했죠. 집도 팔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했던 터라 딸이 이번 일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혹시라도 형제들 싸움 날까 늘 괜찮은 척 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때뿐이라니까. 집까지 팔아서 오빠 도와줬는데 이게 뭐야? 코빼기도 안 비추고 지네가 인간들이야? 아유, 그만해라.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 새언니들한테도 그만 그러고. 엄마,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지금까지 엄마 돈 거덜낸 것만 해도 얼마인데. 아주 어떻게 부부들이 쌍으로 그러냐? 아빠 없이 자라서 항상 결핍이 있잖아.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미안하지 뭐. 너도 그렇고. 엄마가 그게 왜 미안해? 아빠 엄마 애들이 한둘이야? 그리고 아빠 일찍 돌아가신 게 왜 엄마 탓이야? 그렇게 좀 말하지 마. 항상 아빠 없이 자라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늘 오냐오냐 한다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잘 키웠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어요. 나야. 아니, 요새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일은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고, 주말에 한번 오면 엄마가 밥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제이랑 같이 들러라.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아, 바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애들 엄마 전화 안 받아요? 그쪽으로 해보시지. 뭐야? 어미가 너한테 전화도 못하냐? 참, 너도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 전화를 뻔질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리 모질어? 이게 잘한다는 태도야? 내가 애들을 허투루 키웠구나 정말. 네가 내 아들 맞긴 한 거니? 남은 아니고?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새 가뜩이나 저도 예민하다고요. 엄마가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쓰이잖아요. 네가 마음 쓰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됐다. 전화 다신 안 할 테니까 어디 바쁘게 살아봐. 전 전화를 끊었죠. 참 제가 키웠지만 어쩜 저리 싹수가 없는지 그날 이후 저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냥 나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죠. 돈만 주면 해. 이제 그 약발이 지나가면 다시 말짱 도루묵. 첫째 아들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더 괘씸했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더라고요. 명절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했더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택배 왔습니다. 급한 건지 킥으로 왔네요. 여기 사모님, 사인 한번 해주시고, 그럼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해요. 명절에 킥 올 게 없는데 이게 뭐지? 아니, 애들이 보낸 건데. 네, 일단 이리 주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아침 킥으로 온 택배 한 상자를 보니까 아들들 네가 보낸 거더라고요. 얘네는 오지도 않고 웬 킥을 보냈나 해서 택배를 열어보니 2만 원 참기름 세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딸아이는 붕괴하며 난리쳤고요. 아,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명절에 참기름 세트 달랑 보내고 얼굴을 안 비치겠다는 거야? 내 이것들을 그냥? 엄마, 당장 찾아가자. 이 미친 것들은 정신개조가 필요해. 얼른 일어나, 옷 챙겨. 가서 본때 좀 보여주게. 아유, 됐다. 본때고 나발이고. 이제 엄마 마음 굳혔어. 자식은 너 하나야. 이제 이런 자식들 필요 없어. 없는 셈 칠 거야. 전 정말 애통했지만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지 깔깔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업을 한단 핑계로 매번 붙어 있다 보니 꽤 친해졌던 모양이었죠. 아들은 전화를 받더니 퀵 잘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전화를 바꿔받은 며느리들의 대답이 더 놀라웠죠. 아니, 너네가 사람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퀵을 보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희가 너무 바쁘다고 했잖아요. 요새 사업도 너무 잘 되고, 거기 들릴 시간이 없어요. 엄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엄마, 너무 버럭하지 마. 우리도 우리 나름 사정이 있는 거라고. 엄마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 어? 뭐야?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아, 내가 망나니들을 키웠구나.
자식이 아닌 망나니들을 키웠어. 너네가 인간이니? 아니, 어머님. 뭘 그리 화를 내세요? 아침 대바람부터? 이럴 거면 그냥 피차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전 며느리 말에 기가 막혔죠. 역시 얘네들은 날 돈으로밖에 안 보는구나 싶으면서도 이미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미련이 없었어요. 저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아들들이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걸 보면서 그냥 아들들을 저도 놓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말했습니다. 너희와는 정말 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넌 말 잘했다.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자. 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기본적인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을 그저 너희들은 날 돈으로밖에 안 봤다 이거지? 그래, 잘 알겠어.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뜨려줘서 고맙구나. 끊으마. 전화를 끊어버렸고 딸아이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불쌍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담담하다고나 해야 할까? 그전부터 실망감이 쌓여오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전 결심한 듯 딸아이에게 말했죠. 이제 자식은 너 하나라고 말이에요. 딸아이는 계속 제가 안쓰러운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딸에게 고마웠어요. 이제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엄만 괜찮아. 그래도 엄마가 오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들이 이럴 수가 있어? 천하의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나쁜 년놈들이야. 전달에게 제 통장에 있던 모든 재산 20억을 이체해 주었어요. 집을 팔고 있던 돈과 땅을 판 돈이었죠.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남겨두고 말이에요. 어차피 모든 유산은 이제 딸에게 다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딸은 너무 과하다고 하였고 사는 날까지 돈은 그냥 틀어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뭐야? 너무 과해. 그냥 가지고 있어, 엄마가. 나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가 잘 키워준 덕분에 이렇게 앞가림도 잘하고 있는데 내 돈은 내가 벌어 쓰는 거지.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과하게 줘요? 내가 무슨 돈 바라던 사람도 아니고. 딸아이는 한사코 말렸지만 모든 걸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참 바로 득달같이 달려오더라고요. 아마 딸아이가 오빠들에게 전화로 뭐라고 하면서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들들은 적잖이 충격받은 것 같고요. 며느리들은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니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것 같았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니, 그때 제가 너무 경솔했죠?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죄송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자주 오고 싶었는데, 진짜, 어찌나 바빴는지 너무 서운하셨죠, 정말? 참나. 피차 보지 말라면서 왔니? 가거라. 너희한테 할 말 없어. 이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자식들 없는 셈 치면 그만이야.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네? 노염 푸세요, 제발. 제가 그때 실성을 했나 봐요. 제가 원래 흥분을 잘하잖아요. 당장 안 나가? 소금 뿌리기 전에 나가! 용서가 될 것 같냐?
너네가 시애미를 우습게 봐도 아주 우습게 봤지? 나가! 저 며느리들을 당장 내쫓았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돈 얘기를 듣고 왔다는 자체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며느리들을 쫓아내자 그 다음 주 주말엔 사돈들까지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들들은 어찌나 싹싹 빌던지 그 모습을 보니 아주 꼴사납고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전 사돈들에게도 퍼부어 댔습니다. 엄청나게 말이죠. 아니, 사부인. 아유, 좀 노여움 푸세요. 애가 뭘 몰라서 말이 헛나왔나 본데 어른이 아랑을 베풀어 주세요. 네? 아니요, 됐습니다. 다 큰 성인이 사리 분별 못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너희도 다시는 오진 마라. 왜?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어? 그건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더 이상 보지 말자고 한 건 너희야.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그 말이 꼭 맞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더 이상 보지 말고 살자. 다시 찾아오면 접근금지 신청 내릴 줄 알아. 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재원이를 줄 수 있어요? 저희도 자식인데. 너네가 그럼 그렇지. 그 돈을 노리고 온 거지? 아휴, 자식은 재원이 하나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장례 때도 오지 마. 전 딸아이 보고 굵은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딸아이는 얼른 소금을 가져왔고 전 사돈 어른들과 며느리, 아들들에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그 소금을 맞고 나서 얼마나 표정이 썩던지 참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소금을 뿌리고 나가라고 하자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화나 문자로 얼마나 싹싹 빌던지 아주 우스웠어요. 당장 나가. 다신 볼 일 없을 거다.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사돈들도 더 이상 볼 일 없겠네요. 모두 다 내쫓고 나서 마음이 참 후련하더라고요. 진작 이랬어야 맞는 거지라는 생각과 날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 아이들을 손절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딸아이에게 들은 바로는 오빠들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냥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을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얼마 뒤에도 며느리들이 전화 오고 난리가 났지만 일체 받지 않았죠. 참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그 후 저희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낳았죠. 결혼식엔 오빠들을 일체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식까지 부르지 않자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아들들은 집 앞에 찾아와서 꺼이꺼이 울며 반성하더라고요.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셈 쳤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네? 죄송해요. 아니, 됐어. 이제 안 보고 싶다. 몇 번 말했잖아. 너네 와이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 너희는 다 알아도 모른 척 했지? 너희도 다 똑같은 족속들이란 얘기야. 엄만 이제 정말 너네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너희도 없는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 제발요.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어떻게 재현이 결혼식도 안 부르고
아유, 엄마. 뭐하러 부르니? 너희는 가족이 아닌데. 엄마 마음 안 변해. 원망하려거든 실컷 해. 너네 가족이나 잘 보살펴라. 전 그 말을 끝으로 집도 이사가 버렸어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요. 혹시 몰라 내 재산에 대해 딸아이에게 모두 가는 걸로 공증을 받아놨고, 다른 자식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통한 장치도 마련해 놨어요.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회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 아들들과 계속 연을 이어갔다면 제 재산도 개털이 되었겠죠. 그들이 먼저 손절하자고 했으니 전 맞대응을 해준 것뿐이고요. 가끔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딸아이가 낳은 손녀 보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참 저에게 끝까지 잘하더라고요. 이래서 엄마들은 딸아이가 꼭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련해요. 지금은 원망보다 그저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